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더 두꺼워진 방탄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선 두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윤 의원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 이성만 의원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였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찬성 투표 방침을 밝힌 점을 감안할 때 민주당 내에서 무더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이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김남국, 교육위 첫 출석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상임위원회를 바꾼 뒤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성실한 교육위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시작 전부터 여야 의원들은 김남국 의원의 회의 참석을 두고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은 양심이 있어야지 나가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싱하이밍 접대 의혹입니다. 최근 배팅 발언으로 논란이 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2일 산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싱 대사는 지난 5월 중국 진출기업인 A사가 울릉도에서 운영 중인 최고급 숙박시설에 아내와 함께 무료로 숙박했는데요. 해당 숙박시설은 2인 연박이 필수인 숙박시설로 1박에 최소 1,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의혹에 대해 A사는 싱 대사가 숙박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 대사관 측의 환대에 대한 답례 차원으로 제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중국의 삼성전자 복제 공장입니다. 중국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통째로 복제돼 건설될 뻔한 일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자 국내 반도체 분야 최고 전문가인 A씨는 지난 2018년 8월에서 2019년 2월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판박이인 공장을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기술들은 삼성전자가 30년 넘게 연구개발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발한 것으로 검찰은 삼성전자의 피해액이 최소 3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검찰은 삼성전자 임원 출신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직원 등 관련자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입니다. 귀갓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2심 과정에서 제기된 A씨의 강간 미수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12년이었던 1심보다 형량이 8년 더 늘어났는데요. 다만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35년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항소심 선고 이후 피해자 B씨는 출소하면 그 사람은 50대인데 보복을 두렸다면서 눈물을 보였는데요. 한편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이 있던 날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무순위 청약 아파트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분양시장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울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청약시장에 훈풍이 불지 하반기 분양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입니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남서울대 부동산학과 임숙려 교수,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른바 줍줍이라고 좀 부르죠.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최근 굉장히 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100대 1까지 올해 상반기 평균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예전에 좀 식었던 청약에 대한 관심이 다시 몰리는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두 대표님 어떻습니까? 사실 청약, 그러니까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3월부터 그렇죠. 또 뭐 거주 지역이라든지 보유 주택 수나 이런 어떤 문턱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어떤 규제 완화가 지금의 100대 1이라는 어떤 경쟁률을 좀 불러온 건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분양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였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무순위 청약 쪽이긴 합니다만 지금 줍줍이라고 하는 예. 이쪽에 경쟁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굉장히 회복이 이제 빠르게 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물론 그 투자 심리 회복이 되고 시장에 훈풍이 부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정부의 규제 완화 이 부분이 있다고 그건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원인 하나만에 의한 것이 시장의 변화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 뭐 상황에 따라서는 연내 금리 인하로의 어떤 전환까지도 이제 이야기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 부분도 이제 많이 완화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절반의 성공, 국내의 그 규제 완화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 입법 부분에 있어서 과제들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 완화 외에도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제 KDI에서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금리 인상 부분이 종료가 되더라도 하반기에 경기 부분에 있어서 침체 가능성이 있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인 무역 수지라는 이런 쪽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함께 이제 어우러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무순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측면들이 좀 많이 있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합쳐지는 것은 결국엔 시장에 있어서 심리적인 거래 심리가 상당히 회복됐다는 부분.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3천 건을 넘은 이후에 5월 달도 현재로 봐서는 6월 말까지의 그 신고 기간을 감안하면은 예. 무난히 3천 건을 넘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결국은 정부의 규제 완화가 큰 힘이 된 것은 맞지만 그 이외에도 주변 상황이 상당히 시장에 여러 가지 훈풍을 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여건들이 형성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누이 저는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 뭐 꼭 청약 시장이나 분양 시장뿐만 아니라 네. 전반적인 기존 주택 거래까지 저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조금 가져도 되지 않을까. 조금 성급하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저는 그런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임숙려 교수님 어떠십니까? 뭐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영향도 좀 여쭤보고 싶고 이런 추세가 좀 계속 될지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정부의 규제가 완화한 걸로 인해서 시장에 영향을 준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규제 완화가 안 된다면 지역별로 청약 우선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역 우선제. 그렇죠. 그럼 지역에서 실제로 그 지역자 우선에서 50%, 30% 이렇게 주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청약 우선제의 어떤 지역 무주택에 대한 거를 폐지를 하다 보니까 네. 서울의 돈 가진 자들이 어느 수도권의 일부를 전부 다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청약시장은 지금 현재는 훈풍이라고 사실 보고 있지만 기존 주택의 영향까지는 아직까지 저는 시간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좀 필요하다, 시간이. 네, 그래서 지금 바닥권 뭐 일부 전문가들은 바닥권이 아니냐 접근을 하는데 그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성급하다. 왜 시장에서 보는 것과 청약 시장과의 괴리는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 시장만큼은 그럼 뜨겁다고 보시나요? 청약 시장은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치가 좋거나 어떤 거기에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프리미엄이 붙는 지역은 청약 시장이 뜨거울 것이고 네. 그렇지 않는 지역은 반드시 청약 시장이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네. 반드시 구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 근데 사실 저희가 아까 뭐 두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미분양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네. 그 미분양에 대한 걱정은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 몰렸던 게 그렇죠. 사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상반기 경쟁률을 보면 비수도권 쪽은 243대 1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경쟁률만 예.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네. 경쟁률 자체는 청약을 넣었다가도
계약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이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쟁률만 가지고 어떤 거는 선정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네. 저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보면 경쟁률은 무지 뭐 300%뭐 이렇게 높았다가도 실제로 청약 그 계약하는 시점을 열어보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그렇죠. 많다는 왜 거군요.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지금 완화 SDR DSR과 DTI를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5.3에서 5.5 사이인데 이거 대출 실질적으로 청약을 받아가지고 돈 있는 자, 현금 가진 자들은 이어갈 수 있지만 일부 청약을 한 사람도 피부처가 전매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잔금을 어떻게 치겠냐 이거죠. 그래서 어떤 청약의 경쟁률과 계약 시점의 경쟁률은 반드시 다르다. 저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문 소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분양시장의 열기를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가늠할 수 있는 게 청약 경쟁률이죠. 청약 경쟁률에서 이제 경쟁률을 뚫고서 들어간 분들이 이제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네네. 무순위 청약을 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청약 시장을 이제 온전하게 보기 위해서는 청약률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계약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가 젖었을 때 입주율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게 다 미분양과 연결이 돼서 미분양 주택의 증가, 그다음에 준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치들을 우리가 좀 더 같은 테두리에서 이제 우리가 좀 비교 평가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청약 열기가 마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것처럼 다 평가를 해서 지금 뭐 이렇게 전국적인 양상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들 있지만 예. 이미 이제 시장은 초양극화의 문제로 접어들었고 지방에 어떤 재력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울의 시장을 넘볼 수 있는 장애 요인을 다 제거한 겁니다. 그렇죠. 중도금 대출도 9억에서 12억으로 올려줬고 그다음에 청약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택 처분 의무도 없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시장을 끓게 하지만 우리가 반대적인 시장을 생각해 본다라면 이 시장 자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전국에 있는 수요자를 끌어모아서 지금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랠리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 랠리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해야 되는 입주를 해야 되는 어떤 이 수치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이 청약 시장이 반짝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것이 부동산 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신호가 될 수 있는지라는 어떤 거를 이제 비교 평가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이 경쟁률을 놓고 규제 완화가 청약 됐기 경쟁률만 때문에 볼 수는 그렇죠. 없다. 그것만 보고서는 우리 부동산 시장이 현재 뭐 이게 살아나는 구조다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이 너무 악재들이 많아요. 현재까지 뭐 역전세라든지 깡통전세라든지 이런 전세들의 어떤 문제들도 있고 중공 미분양 주택이 증가를 안 했다 그러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올 상반기에 건설사들이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신규 미분양이 발생되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분양을 한 50% 이상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알짜에 있는 어떤 지역에 있는 분양만 하니 당연히 미분양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청약 시장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지배했던 게 금리였고 금리는 대출과 연계되는 어떤 하나의 수치가 될 거고 그 가격 대출은 또 가격과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격 부담이 크니까 대출을 받는 건데 저는 그래서 비싸면 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 서대문구 DMC가 재울 네. 아이파크만 해도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8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도 높은 편인 것 같은데 네. 청약 경쟁률은 1순위가 지금 89.85대 1, 그러니까 네. 90대 1이란 말이에요. 네.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가격이 비싼데 상당히.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지역의 이 단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곳에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터 이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요. 생각보다 소규모 단지입니다. 큰 단지는 아니고요. 소규모 단지인데 이번의 경우에 경쟁률이 거의 뭐 90대 1, 1순위 청약에서 90대 1 가까이 나왔다는 걸 보고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최근에 어떤 시장에 있어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부분들이 그쪽에 해당되는 그 분양하는 곳이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 현재 서울의 경우에도 이제 네 군데가 규제 지역으로 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강남 3구하고 용산구하고 남아 있긴 한데 그 규제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분양가 그리고 이제 아마도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또 보게 되면은 조금 큰 평형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국민 평형이라고 하는 그
84, 예, 85 예, 그 뭐 이런 정도 전용 제곱미터 면적, 이상, 예. 그 정도 넘는 물량이 이제 포함되느냐에 따라 이제 그 청약의 어떤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쪽은 지금 서대문 그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서대문구에는 그 동안에 이제 분양 물량이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서대문구에 그 해당되는 지역 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교통과 관련된 호재들이 많이 그동안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강북 횡단선 문제라든지 목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부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에 교통 여건들이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합리적 분양가냐 하는 부분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25평인데 8억대가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 지역의 현재 주변 시세를 보게 되면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요? 주변 시세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분양한다면은 보통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한 20, 30% 정도 저렴한 저렴하게,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주변 시세가 우리가 최고점 대비해서 20, 30% 빠졌지 않습니까? 또 특히 그 해당되는 지역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빠졌던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는 시세에 거의 근접하는 그러한 어떤 분양까지만 이게 고점 대비해서 본다면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이고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고점까지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제 됐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지방보다 더 빠르게 이제 시장 자체가 회복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네. 있는데 중요한 거는 향후에 있어서도 건설사들이 분양을 적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급 물량과 관련해서 향후에 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들도 아마도 분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조급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조건보다는 우선적으로 청약에 참여하는 쪽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중요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분양가가 청약 시장의 흥행과는 사실 좀 이제 역방향을 띈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실제로 역방향이라고 보면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가격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변가 대비 청약 가격으로 보면 단순히 보면 높은 것 같지만 네네. 주변가 대비해서 전에는 30% 40%가 낮았기 때문에 반드시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가격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가격하고 적정 가격이잖아요. 여기에서 왜 분양가가 청약률이 높냐면 신규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요. 들어가 보면 부대 복리시설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기존 아파트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라도 같은 가격이라면 조금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새 아파트를 가고 싶거든요. 단지 내에서 다 갖춰져 있고 이렇죠. 요즘에는. 당연하죠. 그것도 예. 다르고 부대 복리시설부터도 다릅니다. 요즘은 좋은 아파트들은 분양가는 높더라도 뭐 아침 조식부터 주는 조식도 거 제공하는 아니면 데도 뭐 있고. 거기에 뭐 어떤 유해시설, 피트니스 문화시설 시설, 뭐 다 수영장 돼 이런 있잖아요. 거다돼 기본적으로. 있죠. 그런 예. 아파트들이 만약에 지어진다면 나부터도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 아파트 가고 싶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그다지 청약 경쟁률에 의해서 높고 나쁜 데 대해서 그렇게 좌우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세와 비슷하면 신축을 선택한다. 당연하죠. 신축을 가보면 기존 아파트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 서비스 면적이나 모든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이 질적인 부분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전에는 기현상이 있었죠. 저 평촌 신도시 1기 신도시를 봐도 반드시 집값이 오래됐는데 집값이 비싼 거예요. 그거는 알고 봤더니 학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결국은 아파트를 본다면 신규 아파트를 거의 대부분 선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기존 시세보다는 조금 높더라도 이거는 그다지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일부. 청약 주택은 신규 주택일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인기가 앞으로도 이어지겠네요. 그렇죠. 제가 보건대는 기존 아파트보다는 아무래도 신규 아파트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은? 일단 뭐 가격이 현재 시세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청약 수요는 끌을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신규 합니다. 주택이기 예, 때문에요. 신규 주택인데, 근데 이제 이것이 가격이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좀 저는 보여지고요. 어떠한 이제 정책이
투입이 돼서 이제 그 시장이 이제 살아나는 어떤 구조로 만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시세 대비 한 20에서 30%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더라면 네. 그 가격이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이 아이파크 예를 들어서 비현실적이지만 이걸 한 10억에서 15억으로 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게 최근에 이제 우리 분양시장에서 만들어졌던 하나의 두 가지의 양태라고 우리가 보여진다라면 요거는 가격을 좀 더 현재 시세에 맞춘 어떤 적정 가격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어떤 청약 수요가 이렇게 이제 몰렸다라고 보여지고 네. 이것이 이제 진짜 합리적이었냐라고 본다라면 이제 계약률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본다라면 이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단지 이제 이런 시장에서도 이제 분양권 전매라든지 어떤 실거주 의무가 앞으로 폐지될 것이다라는 어떤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투입이 됐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거는 어떤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입주 시기에 어느 정도 이제 좀 걸러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현재 분양가가 쉽게 얘기해서 청약 시장의 흥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질문에는 네네. 여전히 저는 영향력은 크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 이 케이스의 분양 가격은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적정 가격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경쟁률이 청약률이 나온 모였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지금 국회에 묶여 있잖아요. 네. 아마 기대감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전매 제한은 풀렸으니 이것도 풀어지면 이제 가격이나 이런 프리미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아직은 국회에 매여 있는 상황인데도 그 뭐 레미안 원베일리라든지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천주공 같은 경우도 뭐 프리미엄 몇 수억씩 붙는 그 케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기대감으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안 염두에 되는 둬야 거예요. 되는 게 예. 항상 이 분양권을 전매를 허용하고 그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줄여준다라는 거는 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 언제든지 그 여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양당이 실거주 이 폐지에 대한 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고 한쪽 측면에서는 절충안으로 가서 이제 제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풀어주자 이제 요 정도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예.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쉽게 얘기해서 이주택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내가 가늠해 갖고 여기를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만들어진 어떤 그런 시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약을 받았거나 무순위 청약을 받았거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끝까지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서 이제 우리 프리미엄을 형성한 이 프리미엄을 받고 예. 이렇게 나가죠. 물론 법적으로 1년에서 6개월 아니면 3년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권 전매라든지 이런 시장은 충분히 편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런 피들이 붙어서 이제 거래가 되는 이런 프리미엄이 상황이 붙어서. 여전히 뭐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요. 네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묶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실거주 의무잖아요. 네네. 물론 여기에도 찬반 논란이 극심하지만 이런 부분은 무작정 해제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설설 피어나오는 중립적인 견해인 어떤 제한적인 어떤 해제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을 두지 않게 되면 모든 사람이 서울로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양극화도 지역을 다 심해지고. 해제해놨는데 그렇다면 지방은 좀 더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비교 형량해서 좀 정책이 입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실거주 의무 같은 경우에 네.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부동산 투기 부분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시장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실수요자들이 주로 선호하는 그런 평형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국민들이 이제 원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이 되는 그런 쪽에 있어서는 이 국내 부동산 시장은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극화가 되고 있는 측면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매 제한은 완화시켜 놓고 지금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지금 아직도 여러 가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로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그동안의 규제 완화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절반의 성공이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원베일리나 이런 레미안 원베일리 입주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상당히 프리미엄이 많이 이제 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뭐 투기적인 목적이나 이렇게 들어갔다기보다는 지금 사실은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보고 있다가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선택의 어떤 그런 장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다주택의 부분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방향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똘똘한 한 채 부분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이쪽에 반영됐다고 보여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레미안 원밸리 입주권 같은 경우는 조합 분양가보다 약 20억이 더 올라갔다고 하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 이미 완전한 입주도 되기 전에 더블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조합원 공급가가 16억 9천에서 네. 21억 5천만 원 정도의 사이에 오가는데 네, 입주권 거래가 지금 예. 40억에 가깝지 않습니까? 5월에 거래된 게 네, 지금 네. 40억 원이에요. 예, 그게 우리가 마찬가지로 2배 이상이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러네요. 그런 프리미엄. 즉, 저 말은 쉽게 말해서 충분히 구입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든 전 자산 자체를 내가 다주택으로 조그만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똘똘한 한 채 부분, 내가 또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차별화된 어떤 주거 공간에 내가 머무르겠다라는 예. 그 부분들이 그동안에 어떤 그 수면 아래로 있던 그 투자자 성격을 갖거나 혹은 충분히 자산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이제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둔촌 주공의 경우에도 사실은 계약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여러 가지 여론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보다 5억 원 이상 벌써 상당히 플러스 돼가지고 네. 지금 있다는 올라가서. 부분은 충분히 사실은 둔촌 주공 같은 경우는 분양가 부분이 당시 시세나 여러 가지 주변 시장에 비해서 분양가가 다소 조금 높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많은 프리미엄이 지금 단기간에 추가되고 있다는 점은 물론 둔촌 주공이 입주 시기가 생각보다 지금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많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좀 빨라질 수 있는 측면들의 그 여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시장에 있어서는 결국은 매수 부분에 대한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시장 상황에 대한 향후 전망을 밝게 보고 적극적인 선택의 장으로 나오고 있다. 그 부분은 저는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실거주 폐지, 의무 폐지 법안이 아직도 이렇게 계류가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수억 원씩 프리미엄이 붙는다면 국회를 통과하면 이거는 뭐 더 많이 붙을 수도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걸 보면 아까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네. 양극화라는 거죠. 실제로 돈 있는 자들만이 좋은 평형을 가고 좋은 지역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대출 규제라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영원히 좋은 지역을 서민들은 갈 수 없는 기회조차도 막았다는 거죠. 실제로 일부 지역을 투기 지역을 막았을 때 그 네. 주변 풍선 효과로 또 올랐었죠. 그 지역을 또 묶으니까 그 주변이 또 올랐었죠. 전국을 전부 규제 지역으로 다 묶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대출 규제를 이거 완화하지 않는 선에서는 있는 자만이 좋은 지역과 좋은 청약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이. 그래서 이거 서민들은 아예 꿈도 못 꿀 일이고 가도 붙었다 해도 프리미엄 규제를 한다면 돈 있는 자만이 잔금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서민들은 어떻게 청약이 됐더라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지금 어떤 규제를 풀고 안 풀고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네. 부의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거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어떤 방향을 내놓지 않으면 이거는 영원히 답습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출 규제를 더 풀어야 된다 보세요? 그렇죠. 대출 있는 자들이 대출 받아가 집 사지 않습니다. 서민들이 대출 받아가 집을 사는 거거든요. 예. 그 길을 영원히 지금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이 안 팔리니까 그런 사람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막으려고 어떤 부동산 가격이 뛰는 거를 막으려고 결국은 대출을 완화하는 거를 전부 다 규제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시장의 여파는 결국은 없는 자한테 고스란히 갔다는 거죠. 사실 근데 이 대출,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걱정들이 또 그렇죠. 있고 그것 그렇잖아요. 때문에 네. 이제 개인 파산이 되면 네. 결국은 국가가 국가는 어떤 이제 짐을 져야 신용타가 되고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기업이 도산할까 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맞는데 그는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좀 과도하다? 과도하죠. 과도해가지고 길 자체가 열려져 있지를 않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지금 뭐 분양 시장, 청약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공공 분양 일정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동작구, 서울 동작구에 있는 이 수방사, 수도방위 사령부 부지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문 소장님? 지금 뭐 수방사 부지 같은 경우도 59제곱미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한 8억 7천만 원? 8억 그 정도 가격으로 지금 책정이 좀 된 것 같은데 당초에는 한 6억 원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지금 가격대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또 흥행에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주변 시세보다 이제 공공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 시세보다 한 20에서 30% 싸게 이제 분양한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발표된 어떤 하나의 룰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에서 선정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는 분양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8억 7천이란 가격이 지금 시세의 80% 수준인 거예요? 네, 70에서 80% 그 정도 수준인데 이제 그 정도에서 이제 하겠다라는 게 이제 잠정적으로 책정된 금액이고 일단 저기 우리 청약자들 입장에서는 일반 민간 분양보다는 공공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격에 어떤 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선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에서 또 보기 드문 핵심 요지 중에 하나잖아요. 동작구니까요, 또. 그러니까 이제 네. 아마 저는 생각했을 때 공공 분양이지만 상당히 인기가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입지가 좀 받쳐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수인할 수 있는 그 분양 가격은 이미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놓은 것 같아요. 아까 그 사례에서도 그렇고 이 공공 분양에서도 그렇고 이제 과거에 또 이제 이게 그 보금자리 할 때인가요? 예. 서초동 쪽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르는 학습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 분양에 대해서 상당히 또 손을 꼽아서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이 네. 상당히 좀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러면 뭐 신혼부부라든지 예. 2030 세대 신혼부부나 혹은 뭐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뭐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정책 예. 자금을 이용해서 하기에는 좀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아마 이제 들어요. 공공이다 보니까 특공 부분이라든지 신혼부부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자 생애 최초라든지 이제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배정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저는 움직여지고 또 이제 그런 특공일 경우에는 보금자리론 이제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의해서 네. 좀 어느 정도 세제 혜택과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나 싶어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자리는 말 그대로 알짜죠. 알짜죠. 예, 네. 알짜 자리입니다. 서울 동작구 예, 그래서 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이게 당첨이 되는 순간 저는 뭐 거의 로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지금 있고요. 저희가 자막에도 취지 퇴색이다 아니면 로또다 맞붙고 있다 그랬는데 네네. 로또가 될 것이다라고. 왜냐하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강남입니다. 동작구지만 강 이남에 있죠. 예, 강남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건이 좋습니다. 여건이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경쟁률이 치열할 거로 보여지는데요. 하나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현재도 지금 분양가 사전 청약의 경우인데 분양가가 지금 시세의 80% 수준이라고 하는데 3.3제곱미터당 4,887만 원입니다. 굉장히 높죠. 지금 공공 분양으로 나온 것 중에는 제일 높습니다. 너무 높은데요? 야, 근데 여기서 더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 게요. 지금 이 사전 청약의 경우에는 이 분양가 부분이 확정된 그 가격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본청약 때는 또 다른 가격이 나올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현재는 뭐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굉장히 분양가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만 된다면은 주변 시세, 아까 뭐 주변 시세 이야기를 했는데 주변 시세뿐만 아니라 향후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 상승이 충분히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그리고 이 한강이 보인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것도 아마도 선택된 사람들만이 뭐 전생에 나라를 한 몇 번 구해야만이 당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공공 분양이고 일반형이다 보니까 예. 별도 모기지가 없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딤돌 대출이나 예. 그다음에 이제 보금자리 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요건들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그러니까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그냥 성급한 마음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량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물량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특공 부분에 있어서의 그 해당되는 사항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자금 조달이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즉 디딤돌 대출이나 이런 보금자리론이 충분히 자기의 경우에 있어 이게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다가 확인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청약을 하셔야 된다. 마음만 급해가지고 하셨다가는 나중에 정말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8억 7천도 상당히 비싼데 만약에 향후 상황에 따라서 본청약대 가격이 더 오른다라고 본다면 네. 결국은 무주택 청년들이나 뭐 혹은 그분들 중에서도 뭐 저희가 소위 네. 금수저라고 부르는 네, 네. 아빠 찬스 쓸 수 있는 부모 찬스 쓸 수 있는 사람들만 이 집을 가져가는 거 아닐까요? 그게 좀 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지만 네네. 그럴 가능성을 저도 좀 표현하자면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고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사실. 지금 아마도 그냥 사회 초년생이나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단순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을 가지고 지금 거의 10억에 가까운 8억 그렇죠. 7천이라고 하면 이 돈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가능한가요? 제가 한번 이 내용들을 보면서요. 제가 제 자식의 경우에 이런 예. 경우에 과연 가능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힘들 것 했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예. 이 부분은 충분한 여력이 있는 분들의 어떤 그들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근데 뭐 너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255가구인가 그렇죠. 네. 네네네. 255가구. 지금 공공분양 자격 요건도 상당히 좀 타이트해서 네. 이게 현실적인가 아니면 정말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나에 대한 의문이 좀 들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이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현실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255세대 중에서도 될 수 있는 어떤 여건 자체도 안 되지만 그 어떤 이 규제나 이런 것들 다 봤을 때 저도 이걸 따져봤거든요. 예. 사실 갈 수 있는 사람들 쉽지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가격 자체도 부담이지만 일단 기본적인 조건도. 요건 자체가 여기 갈 수 있는 사람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255가구를 공공분양하는데 네. 특공은 그중에 또 일부일 거 아니에요. 일부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야말로 로또라는 표현이 저는 이게 정확한 표현일 거다. 저는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과연 정말 가진 자들의 어떤 청약이나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는데 뚜껑을 또 열어봐야 알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또 3억 원대 반값 아파트라고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곳이 고덕강일 3단지였죠. 2차 사전 예약을 받더라고요. 1차 때 굉장한 흥행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시즌 2도 성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주거비 부담이 이제 많이 되는 상태에서 어떤 뭐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해서 우리가 반값 아파트라고 저는 용어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반값 아파트라는. 왜냐하면 토지는 임대해 주는 거고 SH공사에서 토지를 다 갖고 있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다 받는 거고. 맞아요. 월세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건물에 대한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건물에 대한 소유 등기가 된 이상 건물에 대해 관련돼 있는 모든 제세 공과금은 다 이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죠. 결국에 토지에 대한 임대료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내야 되고 부담해야죠. 반쪽 재산에 대한 어떤 각종 세금이라든지 세금이나. 이런 것도 다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1차 때 40대 1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이 전세주택이라든지 이제 이런 주택이 상당히 불안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런 임대부 주택에 들어가서 산다라면은 주거가 보장이 되니까 일단 40년, 뭐 지금 뭐 80년에 네. 80년인데 이제 가능합니다. 100년까지 늘린다고 얘기까지 하니까 어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은 가능하고 하다 보니 약간의 이제 개선 사항은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저는 청년층이라든지 이런 소비자층에서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2차 때도 선택할 2차 것이다. 때도 이제 되는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보금자리 사례에서 겪었듯이 이것이 입주 당시의 부동산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갖고 또다시 이제 대규모 이렇게 입주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이죠, 지금은. 예, 그렇죠. 무주택자들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저는 여기에 좀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또 교통도 매력적인 편리한 곳이다. 곳이고 되게 매력적이긴 하지만 소유권에 기존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개념은 약간 좀 벗어난 어떤 다른 주택을.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이거 내 집인데라고 이제 얘기하면 얘기하고 이것이 이제 청약에서도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지는 임대부 없지만 주택이니까. 우회는 있게 예.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을 때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든지 청약에 제한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명백하게 저기 이렇게 만들어져야 발표가 좀 된다. 돼야 네. 조금 이제 좀 더 많은 인기를 좀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예, 저는 이제 지금 뭐 하신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 그 부분을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이 반값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 주거 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하는 것은 저는 뭐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될 점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는 임대료를 내고 사야 되는데 그렇죠. 이 임대료가 지금 당초 처음에 나올 때는 아마도 그 매달 한 3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40만 원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올랐어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추가적으로 토지 임대료는 여러 가지 주변 시세나 토지 가격의 어떤 상승 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40년까지 지금 예. 할 수 있고 한 번 또 그 갱신하게 되면 최장 80년까지 가능하고요. 정부는 이 부분을 100년까지 늘릴 수 있는 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중간에 이게 사실은 현재 아파트가 100년까지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죠. 80년도 없습니다. 즉 그렇죠. 다시 말하면 중간에 재건축이라는 과정을 아마 거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부분에 있어서 권리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토지는 이제 그리고 소유가 토지는 아니니까, 그대로 세입자 있는데 소유가 사실은 아니니까. 위에 있는 건축물은 감가상각이 되면서 본인이 재건축하는 경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료를 토지 임대료를 아까 이제 40만으로 조금 증가했다고 했는데 네. 이 부분을 장기간 즉 40년 내지 80년을 낸다고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한 장소에 계속 머물러야 된다는 게 개인별로는 여러 가지 직장이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정부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 있어서 어떤 저소득이라든지 그런 서민들에게 충분한 주택 마련에 따른 여러 가지 이익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최근에 의무 거주 기간을 굉장히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줬고요. 그리고 차익에 대해서 시세 차익의 70%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을 계획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에다가 경우에 따라서 개인별 사정에 따라서 충분히 5년만 지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시세 차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시세 차익의 상승에 대한 70% 가까이를 네네.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개인별로 다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일방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논리로 해가지고 그 선택을 하시는 것은 조금 자기에게 부적절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다.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주택과 좀 다른 어떤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특수한 형태를 좀 잘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달부터는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이 등기 여부가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계약을 한 다음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호가를 올리는 어떤 편법 행위를 좀 막겠다라는 취지인데 교수님 어떠세요? 집값 일종의 집값 띄우기를 막겠다라는 건데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는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시스템 제도라는 걸 도입하기 전에는 이중 계약이라는 걸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매하는 가격과 계약서를 두 개를 작성을 해서 이중 계약하는 계약 것들 같은 걸 그렇죠. 그런 걸 말씀하시는 많이 거죠? 진행을 예. 했었었는데 부동산 거래 시스템 제도를 도입하고부터는 그게 전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다면 허위 계약이나 이런 등기 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네. 가격만 띄워놓고 실제로 거래하지 않는 거 이런 거는 많이 제도 개선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한 정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소장님도 같은 예, 생각이십니까? 근데 이제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조금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요? 뭐냐면 우리 부동산원이나 이제 KB에서 발표하는 거는 호가 위주의 부동산 가격을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의 위장 거래라든지 자전 거래라든지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거는 사전적 행위가 됩니다. 등기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미 언론에서는 그거를 다 받아 써가지고 가격을 오른 것처럼 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기사화되는데. 그다음에 등기를 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통계 지표를 뽑아낼 때 부동산이나 이런 데에서 가격 자체의 신뢰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실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통계를 양산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장이 언밸런스가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호가 위주의 어떤 가격을 지표로 삼아서 발표하고 또 하나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되돌릴 수 없다라는 네, 거죠. 그거 벌써 시차라는 것도 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일관 통일시켜 갖고서 만약에 한다 그랬을 때에는 이 거래가 진성 거래였구나라고 판단할 때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냥 뭐 저는 제가 봤을 때 소유권 외양간 고쳤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외양간에 이제 가지 않고 다른 걸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다 호가가 아니라 시세로 반영을 해야지 효과가 있겠네요. 실거래가라는 네. 지표를 국토부에서 양산을 하는데 이 실거래가를 잘 안 쓰거든요. 왜 안 쓰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실거래가를 써준다 그러면 소비자들도 혼동이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 가격이 진성 가격이네. 실제로 거래된 그렇죠. 가격이구나. 예, 근데 한쪽에서는 호가를 발표하는데 한쪽에서는 실거래가를 해서 이거를 등기를 해서 괴리가 생기는 그게 무슨 그게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는 엄연한 시차가 한 달에서 2달 아니면 그 이상의 기간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벌어지는 일들은 그럼 어떻게 하고 책임을 질 것인가? 단순하게 등기됐다 안 됐다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등기를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시장에 주는 데도 심리적 압박 요인으로서는 충분히 뭐 효과는 일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전 정부에서도 경험했듯이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 또 그 규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최근에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보면 공인중개사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실거래가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저도 그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정확한 정보들을 좀 중심을 잡아주고 이 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고 정부가 이런 등기 부분들에 대한 의무화를 가지고 하나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기보다는 시장에서 거래 질서가 제대로 구축되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거래가를 충분히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공신력이 있는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현재 좀 한국부동산원이라는 이런 쪽에서 표본수를 저는 예산 조금 더 늘리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늘려라. KB보다 훨씬 지금 민간보다도 훨씬 적은 낮게 상황이거든요. 되죠. 이걸 과감하게 10만 이상의 그로 왜 못 늘립니까? 저는 충분히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또 선택하는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정상적인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쓰는 걸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전향적이고도 전반적인 좀 체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작은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나치게 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고 네네. 충분히 일부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 부분 못지않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정상적인 시장 거래 질서를 위해서 많은 제도적 보완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제대로 된 또 객관적인 정보를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판단하게 하는 맞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규 대표, 임숙려 교수, 이재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